남편은 착하고 선량하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파출부일로 바빠서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오는 일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한 적이 없었어요. 아침을 차려놓고 나가면 정말 딱 차려놓은 것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장고에 과일이 있어도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하면 고스란히 그냥 두고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옷도 챙겨두면 그것만 딱 입고 나갔어요. 혹여 제가 옷 단추가 떨어진 걸 발견 못한 채 두면 남편은 단추가 떨어지건 말건 제가 입으라고 했으니까 딱 그대로만 입고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그지없이 착한 사람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참 융통성 제로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결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전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남편은 고아 출신이라 군대가 면제되었지만 스스로 원해서 군입대를 했고 소위 말뚝을 받았다가 육군 상사로 전역했어요. 그래서인지 항상 자세도 반듯하고 신체도 건강하며 정신도 무척 바릅니다. 저는 20대엔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를 해본 적도 있고 이런저런 알바를 했지만 30 중반을 넘으면서는 파출부 일을 했어요.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에겐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 일이 제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모두 고아 출신에다 첫 결혼에 실패하고 지인의 소개로 40 넘어 재혼을 했습니다. 둘 다 아이는 없었어요. 사실 그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에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시면 감사히 받는 것이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마음을 비웠습니다. 자식이 없더라도 둘이서 오순도순 잘 살자고 손가락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꿈이자 목표는 돈 열심히 벌어서 60 넘으면 시골에 내려가서 딱 둘이 살만한 작은 집을 짓고 딱 둘이 먹을 만큼의 땅에 농사지어서 소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대 아프면 안 된다고 늘 서로 건강을 챙기며 살았어요. 택시기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남편은 서글서글하고 친절해서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우수사원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택시인데도 단골 손님도 여럿 있어서 미리 전화 예약을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남편은 운전 실력도 좋지만 손님들의 마음까지 배려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보너스가 더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늘 주어진 자신의 일과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 아주 특별한 인연이 된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늦은 밤에 중년의 남자를 태웠답니다. 회식을 한 듯 잔뜩 취한 모습이었는데 한참 가는 도중에 손님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졌대요. 남편은 다급하게 차를 세우고 119에 신고를 했고 응급차가 올 동안에 군대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는 손님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답니다. 덕분에 손님은 의식을 차렸고 무사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태어나자마자 택시회사로 남편을 찾아왔고 거액의 사례금을 주려했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런 돈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받을 이유가 없다니요. 오히려 약소합니다. 어서 받아주세요. 제 손이 부끄럽습니다. 손님의 마음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고요. 이렇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해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부디 건강 더 챙기세요.
사실 전 금액을 듣고 좀 아까운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남편 월급에 몇 달은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선의로 한 행동에 그런 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어긋난다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진심에 손님도 회사 동료들도 다 감동받았고, 저도 괜히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입니다.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감동을 받은 그 손님은 며칠 뒤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개인 기사를 제안했습니다. 월급도 많았고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근무 환경도 좋았어요. 남편은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산업금을 입금해야 하고, 혹시 산업금을 채우지 못하면 개인 돈을 넣어야 할 때도 있었어요. 월급이라는 것도 정액제가 아니다 보니 매달 들쑥날쑥해서 살림하는 제 입장에서는 적금 하나 드는 것도 쉽지 않았고, 돈 한 푼에 벌벌 떨면서 매달 전전긍긍하는 상황들이 정말 힘겨웠어요. 더 이상 절약할 것도 없는데 더 아껴야 하는 심정은 참담할 때도 있었습니다. 운전하느라 늘 피곤해하는 남편을 위해서 고기 한번 마음껏 사다 먹여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개인 기사가 되면 그런 어려운 점도 해결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전 무조건 찬성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앉아서 운전만 하느라 허리도 안 좋았고 하체 근력도 많이 약했어요. 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 생리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참다 보니 신장도 안 좋았습니다. 젊을 때는 젊은 힘으로 버티고 며칠 아프다 말기도 했고, 약을 먹으면 금방 낫곤 했지만 그대로 쭉 몇십 년 운전만 하다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여보,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거 아니래요. 이번에 눈 딱 감고 이직해봅시다. 당신이 그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런 기회도 온 거라고요. 난 아직 판단이 안 서네. 그 기회를 덥석 잡는 게 맞는 건지. 제가 볼 때 그 사장님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자기 목숨 구해줬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당신하고 무슨 인연이 있지 싶어요. 그러니까 결정해요. 네? 남편도 며칠 고민 끝에 결국 사장님의 개인 기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남편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신 듯 사장님은 남편을 개인 기사로만 대하지 않았고 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인연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사실 전 처음 사장님을 뵀을 때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언뜻 봐도 너무 닮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고아였고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을 보면서 혹시 남편의 형님은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두 사람은 많이 닮았습니다. 사람들마다 남편에게 사장님 동생이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넓은 이마하며 반듯한 콧날과 두툼한 입술,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닮아도 너무 닮아서 우린 가끔 남편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장님에게 남동생은 없었어요. 사실 김석준 씨를 맨 처음 봤을 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랑 너무 닮아서 혹시 나도 모르는 잃어버린 동생이 있었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게 무슨 인연이고 운명이구나. 인연이니까 그날 석준 씨 차를 탔고, 운명이니까 석준 씨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왠지 처음부터 사장님이 남 같지는 않았습니다. 인연인지 운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장님 잘 모시겠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남녀에게만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사장님도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의형제까지 맺었어요. 저렇게 부자인데 점잖고 선량한 분은 처음 봤습니다. 되게 돈이 많으면 좀 악착 같은 구석이 있어서 선량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파출부를 다녔던 사장님 댁마다 하나같이 있는 사람이 더 돈돈했습니다. 소나기에 딱 거머쥐고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지금까지 제가 만난 그런 부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 사장님에겐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장님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대학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다고 했어요. 그 충격으로 사모님은 꽤 오래 우울증을 앓았답니다. 그때 사장님 사업이 너무 바빠서 사모님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늘 미안하시다며 우시는데 남편도 울컥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몇 년 전 미국에 계신 사모님 친정어머니에게 치매가 왔답니다. 친정어머니는 친정오빠 내외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같이 가서 사셨는데 치매 소식을 들은 사모님이 그 길로 미국에 가서 여전히 거기서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사장님이 미국에 가서 사모님이랑 장모님을 보고 온다고 했어요. 겉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알고 보니 사장님도 참 불행한 순간들이 많았고 인생에 굴곡이 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사장님은 평소에도 늘 혼자 지내시다 보니 퇴근 시간이 되어도 퇴근할 생각을 안 하신대요. 어차피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회사에서 이런저런 밀린 일을 하다가 회사 숙소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편도 저도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사장님이 퇴근 안 하시면 아랫사람들 눈치 보입니다. 어서 퇴근하세요. 제가 오늘은 제대로 식사 차려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음식 솜씨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했더니 사장님 드시라고 이것저것 좀 챙겨줬어요. 남편이 정성스럽게 한 상을 차려내자 사장님은 이게 얼마만에 먹는 집밥이냐며 좋아하시다가 눈시울이 붉어지셨답니다. 만감이 교차하셨대요. 멀리 있는 사모님 생각도 나고 오래전에 먼저 떠난 아들 생각도 나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도 두 그릇을 뚝딱 다 비우시더래요. 그날부터 전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서 언제나 남편 편에 들려보냈습니다. 사장님이 우리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만큼 저도 정성을 다해서 사장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같이 밥도 먹는 사이가 되고 보니 어느새 남편과 사장님은 형제보다 더 형제처럼 서로를 막역하게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이 아마 저도 남편도 제일 몸도 마음도 편한 시절이 아니었나 싶어요. 2년 뒤 우린 작지만 집도 장만했습니다. 다 사장님 덕분이었죠. 사장님은 남편에게만 잘하는 분은 아니었어요. 아랫사람들의 말에 늘 귀를 기울였고 무엇이든 독단으로 처리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사장님을 존경했고 큰 어른으로 늘 모셨습니다. 남편은
사장님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게 된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면 지는 법이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게 인생이라고 했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의 골프장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골프장을 몇 군데 더 확장하면서 투자 계약을 맺었대요. 투자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해서 사장님은 일단 기존의 회사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여기저기 융통을 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뒤늦게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채권자들이 회사로 사장님 집으로 찾아오고 모든 재산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사장님 인생은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상황을 바로 옆에서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남편은 매일 사장님이 잘못되실까, 혹여 나쁜 마음이라도 드실까 염려되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사장님을 지켰습니다. 골프장 3군데는 영업정지를 당했고 직원들도 모두 쫓겨나고 말았어요. 채권자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본사 건물로 검찰이 수색을 나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사장님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속은 피했지만 부도가 난 회사가 회생할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전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남편도 이제 그만, 그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옆을 지켜주는 게 인간의 도리지. 당신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저라고 뭐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말했겠어요. 모두 다 사장님 곁을 떠나서 제 살 길 찾느라 바쁜데 우리 남편만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걱정스러워서 그랬던 거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순한 듯 해도 한번 이게 옳다 싶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밀고 나가는 남편이라는 걸 아니까 저도 가슴 졸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장님의 부도 소식을 알게 된 사모님은 당장 귀국하겠다고 하셨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와봤자 못 볼 꼴만 본다고 오지 말라고 했대요. 사모님도 미국에서 얼마나 가슴 졸일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뭔가 대단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거든요. 부부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사장님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장님은 수습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누구 하나 사장님의 사정을 들어주는 사람도 은행도 없었어요. 사장님이 잘 나갈 때는 서로 찾아와서 자기 은행에서 대출 좀 받으라고 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싹 몰수하더랍니다. 심지어 사장님 골프장에 매달 와서 그렇게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정객기 인사들도 모두 입을 닦았대요. 그게 세상 인심이라는 것을 사장님도 새삼 알게 되셨죠. 오직 사장님 곁에 남은 사람은 남편뿐이라는 사실에 펑펑 우셨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자신의 명품 시계 몇 개를 남편에게 쥐어주셨대요. 남은 거라곤 이거밖에 없어. 이거 팔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가지고 가. 자네한테는 정말 미안해. 괜히 일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고생만 시키고 정말 면목이 없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시계 그냥 가지고 계세요. 전 이미 사장님 곁에 있기로 결심했고 각오도 했어요. 그동안 사장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더 죄송해요. 가라고 할 때 그냥 가. 내 말 들어.
내 곁에 있어봤자 고생만 하게 돼. 다른 말은 다 들어도 그 말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힘들 때 서로 지켜주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자꾸 가라고 하지 마세요. 사장님, 조금만 더 버티세요. 분명 또 기회가 오고 좋은 날도 올 거예요. 절대 기운 잃으시면 안 돼요. 전 꼭 사장님 곁에서 좋은 날 보고 말 거니까 다시는 가라는 말씀 마세요. 남편은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혼자 고민을 잔뜩 했고 결국 일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적금을 깨서 사장님께 드렸어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미천 삼아서 뭐든 시작해보자고 독려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우리에겐 전 재산이었어요. 10년 넘게 안 먹고 안 쓰고 오직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아껴서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골에 가서 집 짓고 농사 짓자고 굳게 약속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돈인데 어떻게 제게 말도 없이 그럴 수 있는지 정말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어쩜 이래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나랑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해약하고 사장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다 우리도 알거지돼요. 그럼 어쩔 건데요, 네? 우리도 마지막으로 뭐든 쥐고 있어야 하잖아요. 당신도 사장님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우린 그보다 훨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누가 누굴 생각해요? 당신하고 상의 없이 그런 거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산 적 없어.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날 믿고 조금만 참아줘. 부탁이야. 대신 당신 화난 거 그거 내가 매일매일 다 받을게. 잔소리든 뭐든 다 들을게. 제발 이번만 봐줘. 나 못 믿겠으면 우리 사장님 믿어. 그분은 절대 남에게 못할 짓 하실 분이 아니야. 당신도 알잖아. 남편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허투루 산 적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저라도 남편과 사장님을 응원해 주자고 마음을 다시 다잡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안 믿어주면 누굴 믿겠어요.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을 달리 먹으니 좀 편해졌습니다. 사장님은 우리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해 하셨어요. 두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이 돈을 저에게 주는 건지 다 알아요. 그래서 면목도 없고 미안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거 받을게요. 하지만 약속해요. 반드시 몇 배로 꼭 갚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사장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은 사장님을 안아주면서 잘하실 거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두 남자의 우정과 의리에 저도 울컥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발 성공하기만을 빌었습니다. 물론 전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겠죠. 그 생각을 하면 하루에도 몇 번 화가 치밀어서 남편에게 본의 아니게 바가지를 벅벅 긁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바가지 당하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 배짱이면 뭐든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돈으로 사장님은 원래 생각하고 계획 중이었던 골프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였지만 사장님은 품질이 아주 좋고 가격도 적당해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런데 일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때 LPGA 우승 선수가
그 제품을 쓰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승 선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큰 브랜드 협찬을 받지 못했고 유일하게 그 제품만 협찬을 받아서 골프 대회에 나왔대요. 하지만 그 대회에서 기대를 모았던 유명 선수들은 모두 탈락했고 예상 밖의 무명 선수가 모두를 제치고 생애 첫 세계 대회를 거머쥐는 바람에 사장님이 수입한 골프 제품은 금방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셨죠. 여기저기서 당장 그 제품을 살 수 없냐고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심지어 제품도 아직 주문도 안 했는데 미리 선입금을 하고는 빨리 달라고 하는 것도 많았대요. 사장님과 남편은 당장 작은 사무실을 계약하고 다시 제품을 수입했고 수입하는 족족 판매 완료가 되었습니다. 참 사람 일이란 한치 앞도 알 수 없죠. 그렇게 사장님은 재기에 성공했고 남편은 사장님의 수행비서가 되어서 함께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어느새 사장님은 골프 전문 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비서 겸 재무관리이사 직함으로 사장님과 함께 회사를 더욱 단단하게 키워나갔습니다. 그 무렵 우린 처음으로 큰 평수의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사장님이 부도가 나고 남편은 적금을 깬 것도 모자라 우리 집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빼서 사업에 올인했거든요. 결국 우린 반지하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방으로 들치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가 다 보이고 술 취한 사람이 우리 집 창에다 오줌까지 누는 등 그야말로 참담한 그곳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버티고 버티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싶어서 저와 남편은 서로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정말 처음 빌린 돈의 10배 이상으로 갚아주셨어요. 이렇게 재기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두 사람 덕분이에요. 특히 재수씨 정말 고마워요. 어려울 때 날 믿어줘서.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내 평생 무슨 복으로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건지 정말 자다가도 믿기지 않아요. 사장님도 그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사장님은 고마움의 표시로 저에게 금목걸이에 금반지, 심지어 골드바까지 선물해 주셨습니다. 전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눈앞이 캄캄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더군요. 마치 동굴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과 사장님을 믿는 마음도 있었기에 지금까지 잘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버텼으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맞이하게 되었고 어려울 때 함께한 사장님과는 정말 막역한 그 이상의 가족 같은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살리느라 남편은 월급도 제대로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전 다시 파출부일을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장만하고 남편도 회사에서 번듯한 자리를 차지하고 꿈같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전 파출부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때부터 전 일로 바쁜 사장님과 남편의 도시락을 싸들고 가는 일이 하루 중 가장 큰 일과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만들어 나르고 사장님이 너무 맛있다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서도 미국에 계신 사모님이 언제 오시려나 늘 기다렸습니다. 사장님이 망했을 때는 망했다고 못 오고 사장님이 재기하자
친정 노모의 치매가 더 심해져서 못 오고, 거기다 사모님도 우울증이 깊어져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가끔 사장님이 미국에 다녀오고 미국으로 돈을 붙이시곤 했지만 여전히 혼자 쓸쓸히 지내시는 사장님이 좀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족이 화목하게 잘 사는 게 제일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부부가 금슬이 좋게 함께 동고동락하는 게 제일 행복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장님과 남편은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부산 출장을 갔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바이어를 만나 계약도 하고 바이어를 대접하느라 부산 투어를 한다며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수평선 너머 노을빛이 예쁘게 물든 해운대 바닷가를 배경으로 남편과 사장님이 V자를 그리며 찍은 사진도 보내주었어요. 여전히 두 사람은 형제처럼 참 정다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부산에 여행 한번 못 가본 저에게 그러더군요. 이번 출장이 끝나면 어디든 제가 원하는 대로 여행 한번 가자고 말입니다. 평생 그런 말 안 하던 사람이 웬일인가 싶어서 괜히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어쩜 남편의 마지막 인사가 될 뻔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고 고속도로가 꽉 막히자 운전기사가 국도변으로 우회했는데 오히려 맞은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사장님과 남편이 탄 차를 치고 말았어요. 트럭에 깔린 차는 완전 망가졌습니다. 사장님과 운전기사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고 남편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생사를 다투는 수술을 몇 번씩 하고도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경찰이나 의사 모두 살았다는 게 기적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 절박한 순간들을 넘겼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정작 사장님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장으로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군요. 연락을 받은 사모님은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장례가 끝나고 도착하셨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마음은 사장님 장례식장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고 그 어떤 것도 제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런 생각도 경황도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사고를 낸 트럭 회사나 보험 회사에서는 쌍방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회사는 보험회사와 소송을 진행한다고 알려왔지만 당장 사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회사는 비상체제로 들어갔다고도 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중환자실로 남편을 보러 왔지만 한 번 다녀간 이후로는 소식도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남편이 깨어나지 않으니 사건 당일에 대해서 진술해줄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일단 트럭 기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만 하더군요. 회사에서는 당분간 남편 병원비를 회사 차원에서 지급하겠지만 계속 저런 상태가 되면 퇴직 신청을 고려해주기 바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보는데 마음이 착잡해지면서 화도 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회사를 지키고 만들고 키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남편에게 돌아온 건 퇴직하라는 문자라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흥분할 시간도 정신도 없었어요. 전 어떻게든 남편을 살려야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살려서 우리 남편이 사장님과 어떻게 그 회사를 키웠는지, 사장님과 의형제 그 이상이었던 우리 남편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냈는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겐 죽음 같고 지옥 같은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지쳐갔고 돈도 바닥이 났어요. 아무리 퇴직하라고 해도 끝까지 버틸 생각이었는데 이제 도저히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면서 마치 우리 남편의 목숨값 같고 남편의 청춘을 다 바친 인생값 같아서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퇴직금으로는 일단 중환자실 비용과 치료비를 대야 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약 없는 길 위에서는 저는 정신 바짝 차리자고 스스로에게 다그쳤습니다. 남편을 면회하는 시간 외에는 뭔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전 그만두었던 파출 부위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큰 병원 중환자실 비용은 너무 들었고 의료진들조차 이제 더 이상 우리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더 악이 받쳤어요. 그래서 어디 두고 보자 하는 심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남편을 살리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더 이를 악물었어요. 저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근처 병원 중환자실로 남편을 옮겼습니다. 언제든 제가 빠르게 올 수 있는 거리가 낫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 친하게 지내던 주변 사람들은 남편이 회생불능이라고 느꼈는지 다들 겉으로는 걱정을 했지만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았고 혹여 제가 연락해서 뭔가 부탁을 할까봐 꺼려하는 눈치들이었어요. 전 또 한 번 세상 인심이 매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제 모든 생활은 남편과 파출 부위를 하는 것으로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오전에 중환자실에 남편 면회를 갔다가 바로 파출 부위를 갔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오후 면회를 가는 것으로 제 삶을 마쳤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가끔 주방 설거지 알바가 있으면 언제든 가서 일당으로 일도 했습니다. 그런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서 늘 막막했지만 남편을 믿고 제 자신을 믿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전 새로운 집에 파출 부위를 가게 되었어요. 그 집은 사모님이 혼자 사셨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어딘가 아픈 듯 힘이 없어 보였고 항상 어두운 표정이셨어요. 외출도 잘 안 했고 제가 식사를 차려드려도 거의 남기셨습니다. 가끔 변호사가 찾아와서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것 외엔 오는 사람도 없었고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도 드물었어요. 그 집에서 일한 지 일주일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문득 창고 청소를 부탁하셨어요. 창고를 안 쓴 지 워낙 오래돼서 아마 엉망일 거예요. 웬만한 건 다 버리세요. 아줌마가 보시고 쓸 데가 없다 싶으면 다 버리셔도 돼요. 그럼 혹시 쓸만한 건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대신 어딘가 앨범이 있을 거예요. 그건 꼭 가져다 주세요. 부탁해요. 창고 안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지 온통 거미줄 투성이었습니다. 먼지가 워낙 많이 앉아 있어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푸석하게 공기 중으로 올라와서 목이 다 따끔거릴 정도였어요. 오래전 쓰다만 각종 가전제품부터 이불이며 옷가지들, 아이 장난감도 있었고 구두며 가방까지 정리하고 또 정리해도 끝날 줄 몰랐습니다. 아예 고물상에 전화해서 깡그리 다 가져가라고 불렀어요.
죄다 곰팡이가 피고 망가져서 쓸만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맨 밑칸에 세월의 흔적을 가득 안은 채 놓여있던 앨범을 발견했어요. 무심코 한 장 넘겨보는데 흑백 사진 속의 가족들이 나란히 찍은 모습들도 있고 누군가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고 또 사모님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펼칠 순간 전 잠시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꼬마아이의 모습은 남편이었어요. 아니, 남편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모님, 이 사진 속 남자아이는 누구예요? 제 물음에 사모님이 의아한 듯 쳐다봤습니다. 사모님도 그 앨범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듯 먼지를 채 털어내지도 않고 유심히 제가 말한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남자아이를 아세요? 이 남자아이가 제 남편 어릴 적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혹시 제 남편을 아세요? 사모님은 점점 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지갑 속에 늘 가지고 다니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은 남편이 사고 당하던 날 가지고 있던 지갑 속에 고이 간직돼 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어릴 적 사진도 있고 남편과 사장님이 형제처럼 나란히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을 본 사모님이 갑자기 파랗게 질렸습니다. 여기 이 사람을 아줌마가 알아요? 사모님이 가리킨 사람은 사장님이셨어요. 네, 저희 남편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예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지만요. 제 말에 사모님은 잠시 충격을 받으신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혹시 아줌마 남편 이름이 김석준인가요?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사모님은 갑자기 저를 와라 끌어안더니 전후 사정 말씀도 없이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 울고 나신 사모님은 겨우 진정하시고는 다시 한번 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갑자기 울어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김석준 씨 아내였군요. 반찬 솜씨도 좋고 마음씨도 곱고 그 사진 속 사장님이 제 남편이에요. 네? 그럼 혹시 미국에 계신다는 사모님이?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이번에는 제가 사모님을 꼭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사모님과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사모님을 보자 저도 모르게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온갖 서름이 다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살아계실 때 언뜻 사모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외동아들을 사고로 잃고 우울증이 심해서 고생하셨고 늘 멀리 계시는 친정엄마를 그리워하다가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에 미국에 가셨다는 것까지는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너무 싫어서 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남편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귀국하려 했지만 그때도 남편이 어차피 지금 온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수습 다 하고 나면 오라고 하더군요. 혹여 남편이 너무 힘들어서 나쁜 마음을 먹는 건 아닌가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석준 씨 아내분이 옆에 지켜주신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한시름 놓았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다니. 사모님도 저도 한참 동안 말문을 잃고 서로를 애틋하게 쳐다보며 손을 잡아주고 등을 다독여주고 그랬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장님과 남편이 함께 걸어온 그 시간들을 항상 지켜보고 응원했던 아내들로서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막역함에 우린 오래오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석준 씨가 우리 남편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때부터 난 왠지 두 사람의 인연이 범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뜻밖의 석준 씨가 전 재산을 모두 사장님께 드리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자고 했다는 소리에 저도 남편도 전화기 붙들고 참 많이 울었어요. 석준 씨도 아내분도 너무 고마웠어요. 늘 전화 한번 드려야지 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만 보냈는지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사장님은 매 순간 남편과 함께해서 든든하다고 말했답니다.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대박을 치고 회사가 승승장구한 것도 모두 남편 덕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대요. 저도 두 사람의 인연이 처음부터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사장님과 석준 씨가 너무 닮아서 나란히 걸어가면 다들 형제냐고 물었어요. 실제 사장님은 동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인연에 감사하면서 의형제를 맺었어요. 남편은 사장님의 생명의 은인이었고 사장님의 기사가 되어 수발을 들었고 사장님 회사가 부도가 나도 끝까지 옆에 남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장님에게 전 재산을 들여서 재기할 수 있게 도왔고 회사를 키우는데 남편은 1등 공신이었어요. 사모님은 그렇게 자신이 없는 빈자리를 대신 채워준 남편과 저에게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언제든 귀국할 생각을 하고 비행기표를 사두면 항상 친정엄마가 위독하셔서 갈 수 없었다면서 미안해했어요. 은연중에 남편과 제가 있어서 한편으론 마음을 놓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큰 사고가 났고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진 사모님은 다급하게 귀국했지만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사장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도착했대요. 사장님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낸 것도 원통했는데 회사는 이미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평소 사장님과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이사볕이 이번 기회에 회사를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웠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이사들이 사모님에게 알리면서 이사들끼리 편을 갈라 싸우고 회사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답니다. 6개월 내내 회사는 반목과 질시 속에 이러다 부도가 나는 건 아닌가 다들 불안해했지만 사모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대요. 내내 사장님 납골당에 가서 울기만 했답니다. 평소에 사장님이라면 분명 만약을 대비해서 유언장을 작성해둘 만도 한데 그런 거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했대요. 그런데 회사를 삼킬 궁리만 하는 이사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 회사 법무팀 변호사가 양심 고백을 했답니다. 사장님이 생전에 혹시 자신에게 무슨 병고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유언장이 공개되었답니다. 사장님이 죽거나 부재 시 또는 사장님의 의사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심신미약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장님의 회사 지분은 모두 김석준 재무이사에게 양도하고 김 이사가 회사를 맡는다는 내용이었답니다. 전 사장님이 그런 유언장을 만들어 두셨다는 말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회사는 다시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대요. 그제야 전 알았어요. 그날 사고로 크게 다친 김석준 씨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전에는 사장님 보낸 것만 원통하고 회사 일은 머리가 아파서 신경도 안 썼어요.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김석준 씨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2, 3여째 김석준 씨를 강제로 퇴직 처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이 중환자실을 찾아왔을 때는 이미 남편은 퇴원을 하고 다른 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긴 뒤였습니다. 병원도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래요. 사모님은 난감해하셨고 변호사와 함께 남편을 찾기 위해 흥신소에 알아봐야 할지 의논 중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분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이게 무슨 인연인지, 아니 운명 같기도 하고. 인연과 운명. 전 남편과 사장님의 만남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또 눈물이 터졌습니다. 사모님이 또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등을 다독여 주셨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용케 잘 버텨줘 고맙다고 말하는데 사모님이 친정엄마 같아서 저도 모르게 엉엉 소리내 울고 말았습니다. 전 생계를 위해서 이사도 하고 남편 병원도 옮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사모님도 그럴 거라고 짐작을 하셨다면서 다음날 당장 남편이 입원한 중환자실로 병문안을 갔습니다. 남편을 실제로 본 건 처음이셨지만 늘 사장님께 들었던 탓에 전혀 낯설지 않다고 했어요. 정말 사장님과 너무 닮아서 마치 사장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또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사모님은 남편이 분명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는 남편의 귓가에 조용히 차근차근 말을 하셨어요. 김석준 씨, 김 이사님, 저 사장님 안 사람이에요.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 말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사장님 돌아가셨습니다. 김 이사님이라도 이렇게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꼭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어요. 사장님이 김 이사님께 회사를 맡아달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기운 차리시고 부디 일어나서 사장님 뜻을 받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 이사님 믿고 기다릴게요. 사모님은 어려운 말을 다 마치고 난 뒤에도 남편의 손을 한참이나 잡고 오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 진심이 부디 남편의 심장에 닿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사모님의 얘기를 다 들은 듯 다음날 손을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은 미약하지만 둥공 반응이 왔어요. 의료진들도 놀라서 남편의 상태를 살피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하루하루 놀라울 정도로 신체 반응을 보였고 사모님이 다녀가시고 난 열흘 뒤에 정말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저도 사모님도 믿기지 않아서 그저 가슴만 부여잡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의식을 온전히 차린 남편의 첫 마디는 사장님은 괜찮으시냐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사모님도 아무 말도 못한 채 울음을 삼켜야 했어요. 그 모습에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짐작한 듯 고개를 떨군 채 꺼이꺼이 한참 울었습니다. 사모님은 사장님의 유언장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유언장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울면서 읽었습니다. 김 이사님, 부디 사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주세요. 이사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지금까지 사장님과 잘해오셨잖아요. 그건 사장님이 계셨으니까 가능했어요.
저 혼자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사장님은 그 누구보다 김 이사님의 능력과 진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사모님은 부디 사장님의 유지를 따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고민을 하던 남편은 드디어 그러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피나는 재활치료는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누운 채로 온몸을 움직이는 연습과 훈련을 했어요. 오래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 줄어든 근육을 키우기 위해 재활과 함께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면서도 몸을 일으키는 연습을 했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휠체어를 타기 위해서 손과 발의 힘을 키우기 위해 수도 없이 스트레칭을 하고 매달리기를 하고 수영도 배웠어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고 노력한 만큼 금방 효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다시 이를 악물고 처음부터 다시 연습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재활의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한 번 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꼭 해내고야만 하는 남편의 성정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남편을 응원하면서도 너무 무리해서 잘못될까 걱정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고 6개월 뒤, 남편은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일으키고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채로 첫 출근을 한 날은 정말 제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장면이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 최대 주주로서 사장님의 뜻을 이어받게 되었고, 이사회를 직접 소집하여 당당히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비록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남편의 멋진 모습에 전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문이 막혔고, 사모님도 내내 우셨습니다. 남편은 제일 먼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했던 이사들을 은밀히 조사했고, 그들이 공금 횡령과 각종 이권에 개입되어 있음을 밝힌 뒤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직급도 단순화시켰고, 불필요한 결제 라인도 과감하게 정리해서 직원들이 저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시스템도 보완했습니다. 무엇보다 실용적이면서도 가성비 좋은 골프 제품의 자체 제작에도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어느새 디자인과 품질을 인정받아 수출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목표는 사장님이 부도로 넘겨주었던 골프장을 차례차례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정말 숨 쉴 틈도 없고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10년을 보냈어요. 이제 골프 전문 업체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연결된 리조트 사업도 성공하면서 명실상부 골프 레저 타운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완성하던 날, 남편은 사장님 낙골당에 가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이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눈에 선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사장님이 항상 남편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사모님은 사장님 낙골당이 가까운 시골에 내려가셨고 전원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낯선 시골살이를 버거워하시더니 이젠 제법 촌티가 납니다. 머리 수건을 아무렇게나 쓰고 텃밭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아줌마 같으세요. 저와 남편은 매주 사모님을 보러 갑니다. 남편은 사모님을 친누님처럼 모시고 저도 친언니처럼 모십니다. 형제보다 더 형제였던 남편과 사장님의 특별한 인연과 운명에 늘 감사하면서 우린 가족보다 더 가족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